예, 다음은 제 14주차 정부가 추진 중인 물류기술 10대 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6월 25일이죠. 다음 주에는 한 주 동안은 전체 학습했던 것을 복습하시고 시험은 그 공지사항에 말씀드렸듯이 7월 2일 날 목요일 되겠죠. 그죠? 7월 2일 11시부터 12시 50분까지 온라인으로 그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식은 중간고사 보듯이 동일한 방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잊지 않으시고 시간 잊지 마시고 시험에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정부가 각 부처별로 물류 관련 기술들을 쭉 정리를 해서 10가지 10대 과제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한번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물류 자원 및 정보 공유 시스템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기술적 정의를 보면 이제 수출할 때 그 관련된 정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항만 시설이나 설비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알고리즘을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가장 효율적인 분야. 예를 든다면 그런 거겠죠. 내가 이제 그 해외에서 베트남 하이퐁항에서 그 의류를 이10 컨테이너를 갖고 와요. 수입하는데 그럼 이 10 컨테이너를 가져오는데 어느 선사가 가장 적합하고 그 다음에 항만을 어디로 올 거고 그 다음에 통관할 때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뭡니까 정보를 입력을 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몇 가지 그 팩터만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그에 대해 스케줄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사라든지 쫙 뭐예요 일목요연하게 딱 소비자가 수입 사업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정보 공유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여지까지 누가 했다고 포워딩이 했는데 포워딩사가 했었는데 그거를 뭐예요? 이제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최적의 루트라든지 최적 시스템들에 대해서 그 뭐죠? 소비자들도 수입자들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바로 이 공유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수출입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비용 문제라든지 정시성, 그 다음에 컨테이너, 그 다음에 뭐 화물의 정보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부족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뭡니까 하나의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상에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컨테이너물 적재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력 추적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뭐 국제의 운송관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핸들링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또 지도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어떤 다양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23페이지 보시면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데이터 소식, 그 다음 오른쪽 가운데는 항만 물류 자원 및 자원의 공유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사용자, 수입자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쭉 수입했다가 그거를 뭡니까? 그 플랫폼 사업에 태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어떤 선박의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물동량이라든지 그걸 분석을 해서 이제 최적의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거기서 이제 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수출 24페이지에 수출 물류 예측량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 관리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체제의 운송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포딩사고 계약을 매칭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학회에서는 이제 그 물류 자원 공유 통합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칭 서비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수출입 물동량 예측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걸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에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이제 관제, 이런 부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수출입 물동량이라든지 항만, 운송, 뭐 환경,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수입 파트사는 그걸 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그죠? 그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25페이지 두 번째는 물류센터 내 작업을 어떻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공장 팩토리 시대 때 공장 팩토리의 스마트 물류 도입 방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의 유사한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품종 소량 시대에서 이제 그 규격품이라든지 비처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센서기를 통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뭡니까?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자동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서 데이터화해서 이제 그 연상시키는 이런 어떤 그런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규격 또는 들쑥날쑥한 그런 어떤 비정형적인 어떤 제품들 인식하거나 상하차와 관련된 기술들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그룹핑을 한다든지 그리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취급을 할 수 있는 다관절형 뭐 이런 어떤 그 로봇함을 개발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비특정적인 어떤 그런 어떤 골라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 그 다음에 이제 정렬하거나 배분하는 어떤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포장하거나 적재하는 것들 이런 것들요. 그런 기술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류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형화된 것들은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술들이 공용화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파레토 단이라든지 박스 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취급하고 보관하고 피킹하고 이런 부분 돼 있는데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비정형적인 것들, 비특정한 것들, 뭐 돌출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상품들 아니면 개장 단위 피킹 관리 기술 요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형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그죠? 파악하고 그 다음에 기형된 제품들 이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해서 뭐 수출에 해석해서 인식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이런 것들요. 그런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피라든지 면적, 무게 이런 것들 단위를 측정해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포장하고 관리하고 보관하고 피킹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빨리 익혀서 측정해서 그거를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최적안을 이 보관하는 공간 그다음 피킹 속도 방법 이런 것들 이 측정해서 빨리 뭡니까 데이터화해서 그거를 하나의 뭡니까 정보화하는 이런 어떤 기술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작업원들이 많이 필요 없다기보다도 절감할 수 있겠죠. 인력이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화된 이런 어떤 물류센터에서 작업기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분배라든지 패킹이라든지 적청, 쌓고 내리고 올리고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7페이지에 보시면,
이 이제 운반이라든지 이송 이런 것들은 센서기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RFID라는 QR 코드를 해서 많이 이제 발달됐는데, 이제 문제는 요 박스 단위라든지 이 상자 단위에 앉아 있는 개장 단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이제 관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물류 공급 효율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안이 우수하고 실시간의 공유가 용이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 물류 전 과정에, 그죠? 주체들이 참여해서 그에 대한 신뢰성 있는 그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수발송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된 기술들을 본다 그러면 물류의 그 각 분야별로 이제 취급 주체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빨리 공유를 할 것인가,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지연되고 있는 공유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공유할 때 뭡니까? 중요한 거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해서 뭡니까? 보안 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주체들 간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그래서 저도 최근 내에 기업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아니 내 출하하는 가격이라든지 출하처의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게 되면 경쟁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히려 더 이 싼 가격에 제한을 했을 때는 나는 오히려 고객이 빼앗길 수 있어서 그 정보를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망들이 필요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페이지 보면 국제 간의 스마트 물류 계약할 때 블록체인을 활용하더라. 그래서 문서라든지 계약 기술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이 보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운영 주체들 간에 실시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보안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제공한다 그러면 그만큼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 개발 제품 같은 게 본다 그러면 블록체인을 관리를 개선해서 복제라든지 위조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할 수 있고, 원산지의 안전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계약 시스템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을 차단하겠죠, 그죠? 그런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카피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겠고, 식료품, 물류 분야 다양하게 인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페이지 이제 네 번째 IoT 빅데이터를 기반하는 이제 항만 운영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항만 자원 간 물결점 통신을 통한 항만용 IoT 통신 인프라와 운영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 처리라든지 분석, 가공, 공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원 정보 공유 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항만의 운영이라든지 운영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예 데이터에서 그거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다, 그런 관리 기술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은 항만 이 커스터마이징 빅데이터를 분석한 이 IoT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항만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항만의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에 모니터링을 해서 그 안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운영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요구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에 따라서 이제 컨테이너라든지 작업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도 요구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31페이지에 보시면 항만 시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동 CCTV를 통해서 쫙 촬영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거나 이동했을 때 그거를 뭡니까? 사전에 그 트럭이라든지 오게 되면은 고지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추적이라든지 센싱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리 기술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용 분야는 안전이라든지 보안, 그 다음에 선박이라든지 여객선 인원 파악 뭐 이런 것들, 그죠? 통신 환경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 나타났다시피 IoT를 연결해서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차량 관제라든지 이동 현황, 뭐 움직임 이런 것들도 다 파악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32페이지 되겠습니다. AI 기반을 통한 차세대 항만 운영 시스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항만 운영에서 이제 선적 계획이라든지 암벽 크레인 이 사용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선박의 입항에서 하역 순서, 그죠? 적하 순서, 이동 장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었는데 AI를 기능을 바탕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프로그래밍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런 얘기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렇게 된 다음에 핵심 기술은 이제 자동 선적 계획 시스템이라든지 야드 계획, 적재, 그 다음에 이제 장비 할당 문제, 그 다음에 장비 간의 뭐 어떤 이 운영 관리, 그죠? 하역 장비 뭐 이런 것들 운영 관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페이지 제품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통합형 AI 기반으로 해서 컨테이너 운영 터미널 운영 시스템을 만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출입이라든지 게이트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장비 이력 추적이라든지 관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뭡니까 통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분야는 자동화 반자동 이런 터미널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뭡니까 자동화를 연동시켜서 자동화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량의 화물들을 보관 하역이라든지 이런 하는 산업 분야도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뭡니까 이 차세대 AI 기반으로 해서 항만 운영 관리 기술을 기대다 그렇게 보시면. 근데 이게 꼭 항만이 아니라 대형 물류센터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원터치 로지스틱스 물류 자동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화물이 출발해서 도착하는 데까지 있어서 IoT 기반을 통해 가지고 이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물류는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장비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고 배가 어디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예정인가 예측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관리 시스템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공 운항 네트워크 있는데요. 항공기마다 GPS 시스템을 통해서 얘가 어디로 가고 있고 앞으로 또 스케줄에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GPS를 통해서 전 세계의 뭡니까 항공기 움직이는 일목요연하게 쫙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류도 선박이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일목요연하게 쫙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공유 데이터를 만들자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핵심 기술은 IoT 기반으로 해서 공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센싱이라든지 뭐 GPS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죠? RFID를 심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그런 것들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송 방법을 뭐 리얼타임을 할 건가, 배치발로 뭐 1시간 단위로 할 건가, 2시간 단위로 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요. 그런 기술들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들이 한번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될 수 있는 것들요.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플랫폼, 관리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35페이지에 보신다 그러면 센싱 기술.
데이터 전송 기술, 그 다음에 처리 기술, 그 다음에 그걸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요것들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적용 분야에서는 이제 환경 정보 센서를 통해서 통합 센서를 통해서 분석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이제 IoT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프로토콜, 전송할 수 있는 분야, 필요한 분야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처리, 빅데이터 처리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플랫폼을 정보할 수 있는 부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요. 그런 시스템들이 보이는데, 물류센터에서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물류센터에서도 피킹존, 보관존, 아니면 뭐 출하존, 또 입고존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쫙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정보 시스템에서 납품업체 아니면 배송업체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플랫폼 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이제 콜드체인 앞서 말씀드렸죠, 그죠? 콜드체인 서비스 기술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콜드체인 시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특히 안정성, 식품이라든지 안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품목도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물류 비용들은 배송 이제 콜드체인 같은 경우는 배송비의 53%뭐 그런 게 차지한다는데 비중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뭡니까 비용이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비용보다도요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배송용 콜드 아니면 저온 보냉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 레벨로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거는 앞서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센싱 기술 그죠? 센싱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에서 이제 파레토라든지 외형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이제 내장, 그죠? 내장 단위의 센싱 기술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공공 택배라든지 보관할 수 있는 물류센터, 허브센터 이런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은 이제 각사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센터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37페이지에 배송 필요한 개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으로 소배송할 수 있는 배송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센싱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화해서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적용 분야에는 스마트 분야에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운송 분야에도 할 수 있고 보관 유통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런 어떤 콜드체인 관련된 이 관련 기술들은 계속적으로 성장세는 뚜렷할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8페이지에 이제 물류센터의 에너지 절감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류센터들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초기에 건축비도 중요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유지 보수비를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든다면 냉동 냉장 창고 같은 경우에 보냉 장치가 잘 된 보냉이라든지 열 전도가 차단이 잘 된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에 평당 에너지 관리 비용이 8,500원 전후로 된답니다. 8,000에서 8,500원 정도 된답니다. 평당 따진다 그러면. 근데 잘 안 되는 데는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랍니다.
근데 그게 평당이니까 그 1년에, 월 단위에 몇 억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큰 냉장 창고 같은 경우는. 그걸 연간을 따져 보십시오. 그건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는 이 그 실시간의 그 온도의 변화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동 제어 기술 이런 것들 되겠지만 이제 그 신생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태양광을 할 것인가, 지열로 할 것인가, 폐열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기술들이 뭐냐 그런 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냉동 냉장 창고에서는 물류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일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은 빅데이터 기반을 해서 모니터링, 예측 기능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요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 활용한다. 즉 다시 말하면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요. 그래서 물류센터에 보면 요즘은 보면 태양광 판넬이죠. 패널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자가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폐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 청북의 유진초조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냐면 LNG가 마이너스 162도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162도가 이제 기체를 액화시켜서 이렇게 보관하게 되면 단위당 부피 면적당 많이 양을 보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상온을 써서 CNG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예요? 이 온도가 마이너스 160도가 얼마나 15도, 20도로 떨어져야 되니까, 낮춰야 되니까 벌써 100한 4, 50도가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폐를 가지고 이 저온 냉장 창고에 쓰겠다. 그렇게 해서 한 게 유진처저온의 컨셉이다. 그게 이제 LNG 폐 내행열을 이용한 냉동 냉장 창고의 운영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페이지 보신다 그러면 이제 모니터링 하는 센싱 기술, 그 다음에 자동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비들, 그 다음에 연계 에너지 저장 장치들, LNG를 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냉동 냉장 물류 센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환경 정보 측정 가공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센터의 설비 기술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통제 제어, 그죠? PLC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패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열 에너지들을 집적화해서 물류센터에 쓰든가 아니면 컨테이너 냉동 냉장 창고에 쓰든가 아니면 별도 저장해서 그걸 또 냉기를 CO2에서 드라이아이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40페이지요. 화물 운송 차량 및 용기 효율화 기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화물 운송 차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들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저는 화물 자동차의 탄열 기술이다. 그게 더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냉동 냉장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 차량들이 냉기들이 빨리 빠져나가면 계속적으로 냉기를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엔진을 더 돌려야 된다든지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 차단 기술, 에너지를 냉각을 외부 온도하고 내부 온도를 최대한 밀폐시켜서 어떻게 하면 열 전도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술들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데 그 기술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심각하게 다루지도 않는 게 참 좀 안타까운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은 이제 냉동 냉장을 콜드 체인을 하기 위해서 소본도 유지를 어떻게 공급하고
안정성 있게 하는 자, 그런 얘기를 볼 수 있겠는데, 뒤에 4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 사진에 나온 거는 뭐냐면, 위에 부분은 강제 대리 방식은 이 팬을 돌려서 자동차의 내부에 이렇게 냉기를 공급하는 건데요. 공급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 앞에 있는 동그라미 되어 있는, 이게 적색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 패널들이 어디에 이제 장착되느냐, 전면 분야 아니면 천정 분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전면부 같은 경우는 냉각 팬을 돌려서 해야 되고, 상위층, 그러니까 천정 부분에 이런 어떤 냉각기를 돌린다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자연적으로, 뭡니까? 냉각된, 가벼운 공기는, 더운 공기는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뭡니까? 차량 내에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 운영혈화 기술 요 자체는 뭐냐면, 이걸 뭐냐면은, PCM이라는 물체가 있는데요. 이 PCM 자체가 온도대가, 예를 든다면 마이너스 5도대까지를 맞춰놓으면 마이너스 5도대 이상은 절대 안 내려갑니다. 냉각이요. 근데 우리는 온도 같은 일반 얼음에 같은 거 보면 얼음 근처에 있는 것들은 얼어버리고 윗부분은 뭐예요? 이 냉각이 되는, 냉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니라 온도대가 딱 설정되어 있어서 그 온도대에 딱 이하는 안 내려가기 때문에 항상 온도가 뭡니까? 이 고르게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물질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요 위에 천장 또는 아니면 전면부에 냉각을 해버립니다. 얼려버립니다. 심야 시간에 와서 차량 운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심야 시간에 와서 그거를 전기를 꽂아서 냉각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운행할 때는 이제 코도 뽑고 운행하면 그게 이제 서서히 녹으면서, 그죠? 녹으면서 운행 차량의 공간에 일정하게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시스템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충냉 기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 자체는 뭡니까? 이 전기로 얼리기 때문에 그만큼 뭡니까? 엔진을 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시동을 끄더라도 대기할 때도 항상 뭡니까? 온도 유지가 일정하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얼음이지 않습니까? 얼음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무게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충진을 했을 때는 이 자체만 해도 뭐 2, 300kg가 되니까 0.2톤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게가 있다는 게 자동차의 차중에 무게가 있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페이지. 그러면 이제 콜드체인 이연물 및 포장 물류 표준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요즘은 이 바이오라든지 식품, 화공약품 이런 데 보면 온도 민감성 화물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포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패킹을 포장을 어떻게 표준해서 교육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 포장의 표준화라든지, 그 다음에 비규격화된 어떤 로스, 그죠? 공간 로스, 그 다음에 내부의 온도, 포장 상자의 내부 온도 관리 유지, 이런 부분요. 그 다음에 습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핵심 기술로서는 IoT 기반을 해서 저온 유통 체계 및 온도 관리를 시대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강도라든지 포장의 치수라든지 설계를 통해서 이 그 관리가 가능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표준화 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 용기 기술 이런 것들이 표준화 필요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페이지에 특히 그 배송용 콜드체인 용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용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신선식품들을 보면 이제 우리 단점은 뭐냐면 물류센터에서 배송 차량까지는 잘 되어 있지만 마켓컬리 같은 이제 아침 7시에 배송해 놓으면 그게 모르고 일요일 같은 자다 10시까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10시에 그러면 7시부터 몇 시에 3시간 동안 상온에서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도 변화를 해서 상품들이 선도가 뚝 떨어져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체결할 수 있는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용기가 자체가 뭡니까? 배송용 일회용이라고 그러면 그 용기 단체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데 보면은 뽁뽁이도 붙이고, 그 다음에 안에 차단 열막지도 붙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환경성 문제, 폐기할 때 환경성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배송용 차량에 대해서 배송용 콜드체인 제품의 배송용 상자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점이 사실상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장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고, 적용 분야는 이제 트럭이라든지 냉동 운송 차량의 온도 유지 관리 비용, 표준화라든지 센싱 표준화라든지 그 다음에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밑에 보시다시피 이제 이거는 가상인데요. 이런 어떤 콜드체인용 박스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박스 하나가 몇만 원씩 합니다. 사실은요, 개발할 때 몇만 원씩 하다 보니까 이걸 다회전용으로 쓴다고 그러면 되는데, 일회용으로 쓴다는 그 자체는 뭡니까?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회전용 자주 쓴다고 그러면 많이 수거해다가 다시 많이 쓴다고 그러면 회전율 높인다고 그러면 경고성, 냉기 차단 방법, 아무래도 자꾸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눌러지거나 또는 던져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자주 이게 열었다 닫다 하다 보니까 접었다 폈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틈새가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냉기 보존을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상자들이 얘기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개발 제품에서 단점들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상용화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스마트 물류에 대한 한 학기 강의를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얼굴은 못 봤지만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7월 2일 날 11시부터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많이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학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